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4부 가운데 23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그 이론의 예측과 관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많은 예측하지만 중요한 것은 네 가지입니다. 그 예측하는 것이 그 전에 없었던 것을 이제 새로운 사실을 말하는 거죠. 하나가 the bending of light, 빛도 휘어진다. 공간이 휘어졌으니까 빛도 휘어지겠죠. 그 다음에 precession of Mercury's orbit, 그러니까 이건 그 전에 제가 강의 중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수성의 궤도가 세차 운동을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gravitational redshift라고 해서 중력에 의해서 그 적색 편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비테이셔널 웨이브, 중력장도 이게 실제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거니까 우리 물이 퍼져 있으면 흔들리면 거기서 물결파가 가듯이 이 중력장도 시공간도 흔들려서 거기에 중력파라는 파동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실제 관측을 해보면 거기에 그림처럼 그 그림에 좀 작게 보이는데 제일 아래쪽에는 파란 것이 지구라면 가운데는 빨간 것이 태양이죠. 그럼 그 위에 그 빛의 그림을 따라가면 A라고 하는 곳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이 태양에 의해서 휘어지니까 지구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됩니다? B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되겠죠. 그럼 A와 B 사이에 각도가 있죠. 그죠? 그걸 아인슈타인이 계산했더니 대략 1.75초였는데 이걸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1919년 개기일식이 일어났을 때, 개기일식이 일어나면은 태양 주위에 있는 별이 보일 테니까 그 별을 측정하러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딩턴인데, 에딩턴은 1919년 5월 29일 빛이 휘어진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그림 보이죠? 그죠? 빛은 이렇게 휘어지는데, 이렇게 휘어지니까 사람들 자기가 들어오는 각도에서 별이 있다고 볼 테니까 이렇게 볼 거잖아요. 그 각도가 1.75초라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론과 예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아주 스타 과학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나사에서 찍은 것인데 아인슈타인 십자가를 해가지고 별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면 봅시다. 이건 큰 별이니까 여기에 은하단이 있다면 이 뒤에 있는 빛이 이렇게만 오면서 휘어지지 않겠죠. 밑으로 오는 것도 이렇게 휘어지겠죠. 옆으로 오는 것도 이렇게 휘어지겠죠. 그러면 4개가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4개보다 더 많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4개가 보여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는 이름이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 여기서 빛이 온다면은, 별이 온다면 4개만 오겠어요? 사방이 옆에 다 오겠죠. 그래서 오다 보니까 그 동그란 얼굴처럼 그려지고 나사에서 우주에 웃는 얼굴이라는 그림으로서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이는 그 원은 사실은 원이 아니라 별 한 개인데 그 하나에 저 멀리 있던 별이 오면서 이렇게 온 별을 이쪽에서 보이고 여기서 온 거 이렇게 다 온 거 해가지고 이 별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아니었더라면 사람들은 분명히 여기서 온 별과 빛과 여기서 온 빛은 빛이 휘어진 줄 모르고 여기에도 별이 있고 여기에도 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성의 궤도 문제인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수성의 궤도가 100년에 43초 정도 세차 운동한 것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보통 계산해 보면 오른쪽 제 맨 위에 있는 것처럼 그 행성의 궤도 축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타운을 할 겁니다. 근데 태에 가까이가 되면 궤도 축 자체가 이렇게 또 운동을 하게 돼요. 세차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100년에 43초 정도 세차 운동을 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계산했고 실험과 똑같은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력 적색 편이라 그래가지고 그 무거운 편이 있으면 거기에서 푸른 빛을 냈다 하더라도 중력장에서 멀어지게 되면 중력이 약해지니까 파장이 긴 쪽으로 편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 데서 보면은 파장이 길어지는 쪽으로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적색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색 편이란 말은 뭐냐면 중력장에서 멀어지면 빛의 진동수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진다는 말은 진동수 작아진다는 말인데 이 의미는 뭐냐면 중력으로 인한 진동수 편의는 곧 중력 시간 지연과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력이 약한 쪽 관찰자는 강한 쪽 관찰자보다 진동수가 작은 빛을 관찰합니다. 파장이 긴 걸 관찰하게 되니까 중력장에서 약한 쪽에 위치한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빨리 흐르죠. 그러니까 중력이 강한 쪽에서는 1시간 흘렀던 것이 여기에서는 10시간 흐를 수도 있는 거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중력이 얼마 세지냐 약해지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그림이 바로 중력의 적색 편의를 보여주는데 그 맨 오른쪽의 그림은 뭐냐면 블랙홀에서 볼 때는 이렇게 그 보라색 X선이 나오죠. 제일 밑에 보면 X선이 나왔으니까 파장이 굉장히 짧고 진도수가 많은 것인데 거기서 멀어지면은 자외선이 됐다가 더 멀어지면은 가시광선이 된다는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뭐 왼쪽 그림도 뭐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서 거기에서 얼마만큼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한 것인데 그런 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 이렇게 이론을 끝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생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대강 지금의 그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도구 정도라면은 우리 보통 3층 정도의 건물 높이라면은 지상에 있는 사람은 중력이 강하고 3층 건물에 있는 사람은 약하죠. 그러면 그게 시간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측정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생활에 이용됩니다. 어떻게 이용되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GPS 우리가 늘 쓰지 않습니까? 그 GPS 위성의 높이는 대략 2만 킬로 정도 있습니다. 그 GPS 위성에서는 지구보다 하루에 높으니까 중력이 약하죠. 38 마이크로초 정도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거기서는 그 지구가 천천히 흐르는 거죠. 여기 지상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초란 말은 100만 분의 1초니까 100만 분의 38초 정도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거리로는 하루의 시간 차이에 의해 비속도를 곱한 11.4km만큼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오차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가 큰 혼란을 야기하겠죠. 그러니까 그 중력 차이만큼 시간이 다르게 하는 걸 보정해줘서 우리가 GPS를 만들어서 사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실제 기기에도 이용이 되는데 그것만 보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위성이 빨리 움직이니까 자기는 중력에서 높은 데 있으니까 시간이 빨리 흐르긴 하지만은 속도가 빠르니까 또 특수상대성 이론이면 또 천천히 흐르죠. 그러니까 빨리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빨리 흐르는 것만에서부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천천히 흐르는 것까지 빼줘야 되니까 사실은 우리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S는 일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효과를 다 고려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이런 물리학 이론들이 우리 실생활과 굉장히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파의 검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중력파라는 것은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이 펴져 있으면 물이 출렁거리듯이 이 시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 중력장이니까 중력장에서 블랙홀이라든가 중성자별 같은 게 충돌하고 합쳐진다면 어떤 큰 충돌이 가겠죠. 그러면 그 충격이 파동처럼 전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파를 방출하는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백색 외성이나 중성자별이나 블랙홀을 포함한 쌍성계인데 보통 백색성 둘이 지나가다가 가까이서 만나면서 합쳐질 때 중성자별이 합칠 때는 블랙홀 두 개가
합쳐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별이 합쳐져서 질 때 그때 중력의 출렁거림이 파동을 조여주는데 그 정밀도가 얼마만큼 정밀하냐면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정밀할 겁니다. 거기에 제가 노란 글씨로 정밀도가 10의 마이너스 21승이라고 했죠. 그 10의 마이너스 21승이라면 아무런 감각이 안 올 겁니다. 그걸 제가 풀이해서 말하면 대가 1광년 정도라고 거리인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한 7만 배 정도 되는 것이 1광년입니다. 그 정도 되는 길이가 중력파에서 0.1mm 늘어난 것을 검출한 겁니다. 조금 늘어난 거죠. 그 정도를 검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냥 역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검출했냐면은 2015년에 9월 14일 날 처음으로 검출했습니다. 그 전까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사선 이론이 나온 다음에 일반 상사선 이론으로부터 중력파가 있다는 걸 알고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중력파를 검출하려고 했지만은 그 중력파가 굉장히 효과가 작기 때문에 1광년의 길이가 0.1mm 늘어나는 걸 측정하는 거니까 얼마나 정밀해야겠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태양 질량의 36배 되는 블랙홀과 29배 되는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태양 질량의 60배인 블랙홀이 형성될 때 태양 3개분에 해당하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력파가 발생된 것을 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검출은 바로 1차 검출이 있은 다음에 한 석 달 뒤에 검출됐는데 태양 질량이 14개인 블랙홀과 8개인 블랙홀이 합쳐지면서 21개의 질량에 해당하는 블랙홀이 형성되면서 그 나머지 태양 질량 1개에 해당하는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력이 발생한 것을 또 관찰했고 전부 5번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3차 검출은 2017년에 검출됐고 4차 검출도 2017년, 그 다음에 5차 검출도 2018년 이렇게 해서 쭉 5번 검출됐는데 이 검출된 것이 굉장히 물리학적으로 앞으로 우주론을 연구할 때 중요해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새로운 만원경을 발명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성 이론의 확실한 검증과 이론의 한계 연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빅뱅 직후에 우주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지금부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원자보다 작은,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플랑크 스케일의 작은 한 점에서부터 꽝 폭발해서 지금 우주가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그 빅뱅 시절에는 관찰 못해요. 왜냐하면 그 38만 년 동안은 빛이 서로 물질과 서로 복사했다가 흡수하고 복사했다 흡수해가지고 물질과 그 빛이 분리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물질과 식으면서 물질과 빛이 분리돼서 빛이 떨어져 나와서 배경 복사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빅뱅 후 38년 이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늘을 통해서 그 과시광선을 보는 만원경으로는 또는 엑스레이를 보는 만원경이든 하여튼 뭐든지 간에 이 전자파를 관찰하는 만원경으로는 보는 것은 전부 38년 이후에서 일어난 일만 관측되는 겁니다. 근데 중력파는 그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 훨씬 전에 빅뱅 직후에 일어난 일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홀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도 가능하죠. 지금까지는 대개 블랙홀이 이렇게 형성된다면 그 블랙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에 빨려가기 전에 내보내는 전자파라든지 입자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는 건데, 중력파를 본다면 그 전자파를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초신성 폭발 직전과 직후의 이미지를 찍을 수 있고, 매우 많은 프레임으로 사진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자별의 내부 구성 및 극한 환경에서의 물질 현상,
또 직접 아마 분석할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 하나하나가 매우 굵직한 연구 분야들이라 중력파를 이용하여 앞으로 큰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 운동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바대로 원래 그 물체가 없다면 평평할 공간인데 그 중력이 약하다면 평평한 공간에서 직선으로 움직일 건데 우리가 그 공간이 휘어지면 두 점 사이의 가장 짧은 거리를 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면에서는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는데 그 직선을 휘어졌기 때문에 휘어진 직선을 우리가 직지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장의 모양에 따라서 물체들은 전부 다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공간이라면 직선 운동을 했을 건데 휘어졌기 때문에 직지선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공간이 어떻게 휘어지냐에 따라서 빨간 거기서 보면 노란 선은 뭐냐면 오목한 데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운동을 하게 되고 빨간 선은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 파란 선은 이렇게 쌍곡선 운동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포물선 운동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서 보면 지구나 그다음에 그 화성이나 그 해성들이 어떻게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운동하는가 하는 것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빛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휘어진 공간 직선을 따라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점점 많이 휘어지게 되면 아주 푹 꺼지게 될 테죠. 그리고 많이 꺼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블랙홀이라고 부르겠죠. 이게 블랙홀입니다. 아주 푹 꺼져버리면 빛도 빠졌다가 나오지 못하는 그런 공간도 생겨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별들은 중력장에서 다른 힘을 받지 않고 오직 중력만의 영향으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운동을 합니다. 그것은 사실 측지선에 따라 자유낙하를 할 뿐 어떤 힘이 그것들을 궤도에 묶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측지선이 바로 평면 직선해야 하니까 측지선 따라 운동하는데 측지선 자체가 구부러졌기 때문에 그 구부러진 운동을 하는 것이죠. 달이 지구를 도는 것 같지만 사실 달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계속 자유낙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지만 공간의 모양이 휘어졌기 때문에 어떤 구속력에 의해 구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모든 별들은 사실 자유롭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즉 번뇌 즉 보리가 있는데 우리를 번뇌케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일 뿐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우리를 구속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은 무고진멸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이 바로 어떻게 보면 중력장에서 운동하는 별과 비슷해 보여요. 누가 그렇게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번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우리가 벗어나지지 않고 집착을 하게 됩니다. 뭐 괴로움을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자꾸 생각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그 수행법을 말하지 않는다면 무고진멸도는 의미 없는 가르침이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벌써 부처님이 가르쳤어요. 발정도 수행 중에서 뭐라 했냐면 호불호의 선택도 하지 말고 좋고 나쁘고 또 따지지 말고 옳고 그름이 판단하지 말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이니까야 19번째 경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여름의 마지막 달에 모든 곡식을 마을에서 거둬들였을 때 소친 사람들이 소들을 지키면 그는 나무 아래나 노지에서 논이면서 여기 소들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쌌띠를 확립했다.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나는 착하고 건전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 그러한 상태가 있다라고 한 정도로 쌌띠를 확립했다. 그러니까 따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따지지 않으면 그게 숙달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자유를 갖는다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믿고 쌌띠 훈련을 하면은 아마 번뇌에서 벗어날 겁니다. 다음 제24강에서는 양자극적 관점에서 시공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